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3,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킨 사건은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레이더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해 낙하 지점을 예측합니다. 이어 낙하 지점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한다고 판단하면 미사일을 쏴 요격을 시도합니다. 만일 미사일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향할 경우 요격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아끼면서 방공망을 유지하기 위한 운용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요격률이 95.6%에 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아이언돔 장비엔 요격 미사일이 20발씩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20발을 모두 발사한 이후에는 새로 미사일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하마스가 아이언돔의 이런 취약점을 철저히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114mm 단거리 이동식 발사 시스템인 라줌을 동원했습니다. 라줌은 각각의 발사 시스템에는 로켓포 5기식이 3출로 들어가는데 병사들이 손으로 로켓을 장착한 뒤 발사 시스템에 달린 핸들을 돌려 발사 각도를 조정해 쏘는 방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이 신형 무기와 함께 작은 드론도 동원했다며 이번 공격에 다양한 신형 무기와 구형 무기가 총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은 정보전쟁에서 실패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자신들이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아이언돔의 약점을 철저히 연구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을 놓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준비하는 하이브리드 전위 양상을 미리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정규전은 물론 비정규전을 병행하는 기습작전을 감행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 방식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해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명중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이언돔이 짧은 시간에 비처럼 쏟아지는 로켓포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아이언돔의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공격을 퍼부어 이스라엘의 요격에 한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어떨까요? 북한군은 하마스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대남 포격 전력을 갖췄습니다. 북한군 주력 장사정포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량과 성능, 평소 훈련 등 모든 측면에서 하마스를 압도합니다. 북한은 1000여 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이 중 최대 340문에 달하는 170mm 자주포 및 240mm 방사포가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로켓포를 뛰어넘는 이들 포를 모두 동원할 경우 1시간에 16,000여 발을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주로 사용하는 가삼 로켓은 직경 60cm급의 조잡하고 작은 것부터 170mm급의 비교적 큰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거리는 대부분이 최대 70km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수년 전 로켓에 유도장치를 달아 미사일처럼 정확한 240mm 유도 로켓까지 개발해 배치 중입니다. 하마스 로켓보다 위력이 크고 정확도도 뛰어난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사례처럼 북한이 단시간에 무차별적으로 대규모의 장사정포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요격체계 개발과 배치를 늘리는 동시에 민간인 지역 등의 방호시설을 확대하고 점검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하마스가 이번 공격에서 충격을 준 것은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을 혼란에 빠뜨린 뒤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탄 대원을 국경 너머로 침투시킨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로 침투한 하마스는 군인과 민간인 수백 명을 인질로 잡고 SNS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로켓포 공격 등 전선에서 맞부딪히는 정규전 외에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그리고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심리전 등 비정규전이 함께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으로 북한이 그간 꾸준히 준비해왔던 대남 전쟁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전은 개전 초기 다양한 공격을 진행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군사적 혼선을 유발한 뒤 상대방이 반격 포인트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현재 20만여 명의 특수작전군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하마스가 이번에 시도했던 것처럼 북한 특수부대가 활용하려는 침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글라이더라는 점입니다. 소형 군용기 한 2,300대의 글라이더를 매달아 특수부대를 후방지역에 침투시키는 비정규전 작전인데요. 한국군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동력원이 없고 목재로 만든 글라이더를 저고도로 날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2021년 폴란드산 PZL 계열 경비행기를 운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 기종 역시 글라이더를 견인할 수 있어 특수전에 적합합니다. 이들 계열 기체 일부분은 목재 또는 가죽 등으로 제작됐고 저속 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번의 기습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점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 철저한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전으로 안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과 로켓탄의 위력은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아 건물 안에 대피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가 전개한 것처럼 기습작전을 전개하면 상당히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형 아이언돔 LAMD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 군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이언돔 도입을 여러 차례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하는 장사정포 공격 능력이 하마스 로켓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아이언돔 도입 대신 독자 방어무기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다연장 로켓 등을 혼합해 발사하더라도 공중에서 빠르게 분석하고 선별해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체계를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불리는 LAMD 로우 엘티튜드 미사일 디펜스 북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2조 8,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당초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2026년으로 앞당겨졌는데요. 지난해 2월 첫 시험 발사가 이뤄졌던 LAMD는 해군 국산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20km 떨어진 미사일 로켓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포대는 32연장 발사대 6기, 총 192발이 요격미사일로 구성돼 있으며 레이더는 동시에 2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 130발 이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레이더 체계도 전방에서 날아오는 물체의 ICS 값을 정확히 조사해 파악할 수 있도록 분해 능력과 탐지 거기를 늘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일부분만 탐지되어도 어떤 물체인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파악해 분류하고 재빨리 조준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아 지상통신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용 통신 위성을 활용해 산악지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고성능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해군 미사일이 한 발당 1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다수의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로 사용하기엔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유도장치 등을 간소화해 가격을 낮춘다고 하지만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 한 발당 5천만 터부터 6천만 원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확인했듯 미사일이 수백 발 이상이 날아올 경우 다 요격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싼 비용으로 동시에 다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등 가성비 있는 대응 수단 개발과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공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서해상에서 진행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이었습니다. 지난 8월 한국과 미국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와 미7 공군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A-10 공격기 총 3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한미 공군의 훈련은 적이 발사한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한 후 적 방공체계를 뚫고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모의 상황을 가정해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타격할 장사정포 킬러 KT-SSM-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T-SSM-2는 양산 중인 KT-SSM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특히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돼 발사 후 재빨리 은닉할 수 있어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최북단 압록강 변까지 도달하는 사거리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형 무기체계로서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MLRS의 이동식 발사대 TL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편에서는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 중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밀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부족한 탄약과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빅터차는 그렇게 되면 K2, K9과 같은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K239 천무 등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 배치되어 상대가 도발한다면 한국산 무기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간다면 한국산 무기 또한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북한보다 더 첨단화된 무기와 막대한 포탄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간다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폴란드가 폴란드형 K2 전차 공동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8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MSP02023 열린 토론회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실무진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양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인 KPL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이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게 될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도 함께 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군비를 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무수하고 납기도 빠른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의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산 무기, 어떻게, 왜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라동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2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동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동에서 열립니다. 라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돔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불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미그-29, 수-22 등 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돔,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미그-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돔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유 기능, 에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 페타리터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를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도메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2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나토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2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2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2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의 장갑차 생산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 보병 전투 차량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1 209대, 베르겐판저 3 비펠 군안장갑차를 포함한 전투 지원 차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R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R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방어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납기가 안 되다가 근래에 한 대가 인도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2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가 아닌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7 플러스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7 플러스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2 전차 수출량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 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션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7 전차는 규모의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당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7 플러스는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7 플러스에 비해 로켓 추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1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1 플러스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2 전자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1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 중에 K2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2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 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아브람스 또는 최신 레오파드스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2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확률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 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의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향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미사일을 구매해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성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만각방식 유도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월 25일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월 25일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 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화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엔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한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뇨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뇨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뇨함의 선체 번호는 안양함의 선체 번호 755에서 7대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란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함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함정 익산함도 제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 부대에 합류해 마약 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산함은 대함 미사일과 대잠 폭뢰,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타-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플라이 쌍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훈련기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해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에 한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신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